안녕하십니까. 와이드 이슈 백지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 박용진 2파전으로 흐르고 있는 당대표 경선의 극적인 반전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대신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경선의 당락과 순위를 둘러싼 경쟁은 오히려 뜨겁습니다. 오늘은 정준호 변호사 그리고 정치 담당하고 있는 이영길 기자와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강훈식 후보가 중도 사퇴를 하면서 당권 경쟁 구도가 이재명 대 박용진 후보의 2파전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이 강 후보가 후보 사퇴하면서 단일화 없이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다고 보세요? 변호사님? 예, 언제 박용진, 강훈식 단일화가 되냐가 전당대회 컷오프 이후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단일화는 안 될 거고 강훈식 후보의 그 사퇴 시점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사퇴를 했었습니다. 강훈식 후보가 이제 지역구는 수도권에 있지만 이제 고향은 이제 충청권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충청도 경선까지 그 반전의 계기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나서 이제 사퇴를 택했기 때문에 박용진 후보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좀 서운함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충청권 표라도 좀 이렇게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구도를 만들어주고 갔으면 더 좋았을 건데 충청권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반전의 계기가 전혀 마련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강훈식 후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의 특성을 보면은 예상외로 컷오프를 통과를 했지만 그 컷오프 통과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중앙위원 그 컷오프에서 일종의 좀 착시 효과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훈식 후보가 생각했을 때는 중앙위원 컷오프 성과가 예상외로 좋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선전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겨버린 거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강훈식 그 후보를 지지를 하는 뒤에 있는 지지 연대가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모여져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각각 이제 흩어져 버리면서 그 표 결집이 되지를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강훈식 후보는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선전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기 때문에 박용진이 당대표가 되느냐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느냐에는 관심이 없고 본인의 뭔가 선전의 계기를 마련했기 못했기 때문에 이재명과 척을 덜 지는 방법을 택한 게 사태인 것 같습니다. 척을 덜 지는 방법이요. 네. 이렇게 강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가 형성이 됐잖아요. 지금 예. 현재 이재명 대 박용진 두 후보의 득표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사퇴한 강훈식 후보의 득표율은 모두 무효표 처리가 되면서 조금 득표율이 조정이 됐는데요. 우선 권리당원 득표율부터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가 78.65%, 박용진 후보가 21.35%입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1차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반전의 기회가 마련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오히려 더 확대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82.45%, 박용진 후보가 17.55%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78, 박용진 후보가 21. 이게 57%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 이미 끝난 싸움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서 어대명에서 이제 확대명, 확실히 당대표는 이재명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게 사실 지금 경선 일정은 반환점을 돌았거든요. 절반 이상이 진행이 됐는데 아직 투표를 해야 할 권리 당원들 가운데서 27%만 투표를 마쳤고요. 호남과 서울, 경기가 남아 있는데 이곳이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30% 미만의 투표가 끝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전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살아 있습니다. 정준호 변호사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대통령 경선에서 추미애 후보의 역할 같은 느낌? 강 후보가 오히려 진짜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확실히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설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박주민 의원이 출마를 했던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그 당시 후보의 역할을 기대를 하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 좀 출마를 권유했던 거 아니냐 이런 설까지 있었는데요. 그러나 예상 외로 지금 강훈식 후보가 선전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강훈식 후보 생각에는 지금 뭐 57% 차이라고 하는데 최소한 이재명 대 박용진이 6대 4 정도의 구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그 상황에서 박용진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뭔가 계파 싸움을 그 이후에도 남겨두는 방법을 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지금 균형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영길 기자님께서 이제 광주 전남과 수도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그 투표권이 남은 비율로 보면 70%가 넘는다는 말씀을 했는데 지난 그 이낙연 후보의 대선 경선을 한번 살펴보면요. 실제로 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초반에 승기를 이재명 후보가 잡았다가 대장동 이슈가 터지면서 광주 전남에서 사실상 한 자릿수 정도 차이가 나는 게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이낙연 후보가 이겨버리는 모양새가 나왔는데 이런 정도의 좀 대형 악재가 동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광주 전남이나 수도권에서 특별히 다른 어떤 투표율 구성이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말이 지금 호남 경선이잖아요. 이제 아까 권리당원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쪽에서. 이 호남에서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대 의원이기도 하고 이제 당원 생활도 오래 하긴 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 광주 같은 경우에 이제 시당위원장 경선이 있는 경우라서 시당위원장과 관련된 투표 동료 전화는 굉장히 저한테도 많이 오고 하고 그다음 최고위원과 관련해서도 최고위원 누구에게 좀 지지를 해달라는 전화는 많이 받는데 그 이재명 후보 또는 박용진 후보와 관련된 투표 동료 전화는 아직까지는 안 오고 있는 거 보면 과연 박용진 후보 진영 쪽에서 소위 말하는 광주 전남 이 조직 가동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지도 사실 조금 궁금한 부분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광주 전남이나 수도권 표심이 급격히 지금 뭔가 변화하고 있는 기류가 감지가 되고 있지는 않다.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변화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예. 동의하시나요? 예,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전당대회가 조금 흥행이 되려면 어떤 변수도 좀 있어주고 좀 저 긴박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경선, 호남 경선 일정이 지금 시작이 돼가지고 전북, 광주, 전남 다 이제 권리당원 투표가 마무리가 됐는데 투표율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전북이 17.2%였고 광주가 18.18, 전남은 16.76입니다. 전남과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뭐 대구는 43%였고요. 경북은 42%였고요. 그 전에 당대표 투표율도 보면 전당대회 때 송영길 당대표 됐을 때가 41%였거든요. 그리고 이낙연 당대표가 됐을 때 42%.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 평균적으로 한 30% 중반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 자체가 흥행이 안 되면서 호남에서도 좀 그것들이 굉장히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준호 변호사는 아까 전국대 의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보시기에 어때요? 지금 이렇게 낮은 투표율 의미가 있나요? 지금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야당으로서의 민주당 어떤 색깔과 어떤 기조를 가지고 누가 그런 민주당을 이끌어서 윤석열 체제에 좀 대항마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 관점이 도드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괜히 지금 어대명 분위기가 초반부터 확정이 되다 보니까 광주 전남 유권자를 비롯해서 전국의 권리 당원들이 본인의 그 투표 가치를 확인을 하는 그 표현 가치를 지금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냥 투표에 좀 무관심한 기류가 형성이 되는 건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의 미국으로 도미한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 제가 뭐 이낙연 대표의 뭐 참모였다라고 하면은 그 2012년 대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다라고 하면은 본선에서 이겼을 거 아니냐라는 게 줄곧 2016년,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 따라다녔던 꼬리표 같은 거였는데 이낙연 대표가 차라리 이번 전당대회 역할을 하면서 지난 대선에서 0.6% 차이가 났지만 이재명이 아니라 이낙연이 본선 후보였으면은 그 지금의 대통령은 달랐을 거다라든지 이런 대선 기간에 대한 평가를 좀 끌고 오면서 본인에 대한 세를 유지를 하는 각오를 좀 택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너무 이제 쉽게 역할을 그만둬버리면서 너무 이재명 독주 체제가 초기에 빨리 이제 확립이 돼버리니까 당원들도 별로 투표할 가치를 좀 못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투표율이 낮으면 지금 이재명 의원의 독주 체제 속에서 이재명 의원은 불편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된 이후에 민주당의 색깔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어떤 언론에서도
그 전당대회에서 그 민영배 의원의 이제 복당도 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여기에 대한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좀 강성 일변도 좀 싸울 줄 아는 의원들을 전면에 내세워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좀 대항마를 만들려고 하는 그 색깔을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전당대회 흥행이나 뭐 이런 부분은 워낙에 독주 체제로 나가 버리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고민이 과연 있을까 하는 좀 생각도 있습니다. 이현길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당락이 아니라 예. 투표율이 훨씬 더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러겠죠. 투표율이 신경이 쓰일 텐데 지금 상황을 보면 말씀하신 정준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투표의 효용성이 가장 크겠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당원이 굉장히 크게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당시에는 70여만 명 정도 민주당 당원 후보 권리 당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17만 9천 명이거든요. 140만까지 늘었다가 이 정도로 좀 줄어든 건데 이 광주는 9만 3천여 명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은 광주 성인 시민 가운데 10명 가운데 1명이 민주당 당원이라는 겁니다. 지방선거를 지나고 또 준비하고 또 대선을 지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분들이 과연 당에 대한 정체성, 호남 당원에 대한 호남 민주당원에 대한 정체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더 그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국적으로 그 권리당원 수가 지금 110만, 120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추미애 대표 시절에 100만 권리당원 처음으로 돌파했다고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굉장히 본인의 성과로 어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지금 20만 정도가 더 늘어나 있는 내용을 보면은 대선하고 지방선거가 한 6개월 정도도 차이가 안 나는 시점에서 이제 치러지다 보니까 그 대선 때 모아진 권리당원 그리고 지방선거 때 입지자들이 또 스스로 모은 권리당원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그분들이 아직 탈당은 하지 않고 당적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숫자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전당대회에 투표를 하면 적극 그 투표층은 그의 반의 반밖에 지금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투표율에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민주당 전당대 흥행이 사실상 참패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대명 독주 체제 외에 뭐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박용진 후보에 대해서 좀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다시 등판을 해서 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을 이끄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러면 그게 부당하다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에겐 리스크가 있다라는 말 이외에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세대 교체를 이끌어낸 이후에 박용진이 이끄는 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은 어떠한 이런 좀 컬러가 분명해질 거다라든지 어떤 태제라든지 키워드를 좀 내놓으면서 이렇게 레이스를 했으면 분명히 결집이 좀 됐을 건데 그러지 않고 그 이재명의 리스크만 얘기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선거 전략으로서도 굉장히 좀 아쉽고 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어떤 색깔론과 노선 경쟁과 같은 부분들이 좀 완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당대회가 끝나는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현길 기자가 보시기에는 예. 흥행 실패 요인이 독주 체제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또 다른 요인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당 내부에서 이준석 전 당대표라든지 그 내에서 어떤 그 갈등 양상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언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집중이 그쪽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당의 상황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야당인 민주당의 상황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점, 뭐 이런 부분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하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준호 변호사 방금 말씀하셨던 사법 리스크 거기에 보면 이제 당원 개정이 네. 문제가 되잖아요. 당원 80조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개정을 한다고 그렇게 계속 말들이 나왔던 건가요? 지금 보면은 이제 재미있는 게 그 공직 이제 출마자 같은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보면은 그 공무원의 직무정지가 이제 유죄 취지로 기소가 됐을 때, 그러니까 공판 형사재판이 절차가 시작이 되는 경우에는 직무정지가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거에 맞춰서 지금 민주당 당원 같은 경우에 있어도 당직자도 역시 기소가 됐을 때는 그 당원으로서 당직자로서의 직무가 정지가 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놨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워낙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만약에 당대표가 선출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검찰에서 뭔가 지금 여러 가지 그 혐의에 대해서 그중에 하나라도 기소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당대표 직무가 돼버리고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좀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처럼 또다시 이런 좀 그 논란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1심 유죄 판결이라도 받을 때까지는 당무를 정지시키지 않고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좀 수행을 하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개정을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간에서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당원 개전하면 그러면은 국가공무원법도 그렇게 맞춰서 하급심 판결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공직자로서의 직무정지 안 되는 식으로 이것도 그런 균형을 맞춰서 개정을 할 거냐라는 논란이 생겨버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개정이 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모양새가 많이 빠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근데 절충안 그래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거는 유지한다면서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쉬운 표현으로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자기 머리는 자기가 깔아 약간 이런 좀 내용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준위에서는 이제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비대위에서 이제 그게 무산이 된 거를 보면은 이제 전당대회 시작할 때 룰 변경과 관련해서도 안규백 전준위 위원장과 좀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살짝 좀 불편한 관계를 내세웠던 적이 있었는데 분명히 좀 전준위하고 좀 비대위 쪽하고 좀 소통이 원활한 상황은 아닌가 보다라는 게 조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원 80조 3항은 예. 개정하는 방향으로 됐잖아요. 이 예. 절충안을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 뭐 변호사님이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절충안 같은 경우는 기소 시에 직무가 정지되는 안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 정지가 되면 이 안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에서 판단 주체를 했는데 이제는 당무위에서 하는데 당무위는 이 당대표가 당무위를 이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기소가 되면 본인의 그 직무 정지 여부를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자기가 알아서 해라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도 좀 모양이 빠지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국가공무원법 얘기도 했지만은 이제 그 공당 특히 이제 대선 후보까지 이제 배출을 해야 되는 공당 입장에서 이제 수권 능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이게 좀 추상적인 단어인데 그럼 어떤 모습이 당의 수권 능력을 입증을 하는 모습이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오랫동안 지금 뭐 이승만 정권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몇십 년 동안 이 정부가 유지가 되면서 그 변하지 않는 뭔가 좀 중심체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좀 개혁을 이끌어내는 이런 부분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당무 직무정지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전당대회 이슈가 되는 것 자체는 지금 공당으로서의 수권 능력과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이현규 기자 누가 봐도 누구 때문에 이런 걸 하려고 하는지가 너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누구 때문이긴 한데 그걸 또 바라보는 시선은 또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지금 기소권을 가진 것은 검찰인데 검찰이 그렇다면 야당 당대표나 야당을 마음껏 흔들 수 있게 놔두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들이 또 설득력 있게 또 다가오기도 하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혁안으로 만들어낸 이 당원을 그럼 국민의힘도 가지고 있는 그 당원을 왜 우리는 바꿔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는 있는 거죠. 여당에다가 야당으로 바뀌니까 기준점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실 그게 민주당의 지금 현 주소 중에 하나입니다. 대선 패배 후보가 당대표를 이끈다고 했을 때는 뭔가 그 현실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나라도 나서서 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을 좀 끌고 가서 정권 재창출을 가지고 오겠다. 특히 대선 후보군이 지금 대선이 5년 뒤 있기 때문에 아직 후보군 형성이 되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좀 살신성인하는 단계로서 일단 과도기적으로 당을 좀 이끌어 보고 대선 후보군이 원활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건전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그 역할만 내가 좀 내려놓고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솔직히 좀 그런 부분을 좀 더 어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는 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나오기가 쉽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수권 능력, 당의 수권 능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흔들리는 게 좀 문제가 되는 예.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강령 개정 놓고도 말이 많습니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였던 소득 주도 성장과 일가구 이축 빠졌어요. 그리고 포용 성장과 실거주 실수요로 수정한 것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어떻게 보면 쉬운 표현으로 문재인 지우기에 들어간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업화, 그다음에 민주화, 그다음에 뭔가 좀 굵직하게 내놓은 담론이 지금 형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제 강령 채택과 관련해서 좀 일종의 혼란상을 겪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5.18 뭐 정신을 뭐 전문에 수록하겠다라는 이제 그 개헌을 시사하는 발언을 여러 번 하고 있는데 그에 맞추어서
그 민주당이 개헌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지를 그 사전 단계인 당원에서 이걸 좀 반영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흐름이 나와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수권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일관성이 좀 확보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없고 그냥 개개별 뭐 포용 성장이라든지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지 이런 거 정책 폐기 수준으로만 당원 개정이 강령이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은 민주당도 아직은 지금 제대로 된 굵직한 갈피는 좀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거대 담론을 못 만들고 있는 네.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현길 기자 보시기에 이야기했던 문재인 지우기라는 저는 시선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문재인 지우기를 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지지율이 40%대였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30%를 가까스로 또 넘었다고 이렇게 좀 안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 더 높은 상황이고요. 또 지금 이재명 후보, 이른바 친이계의 대척점에 친문계가 하나의 어떤 그 단일 대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이른바 그 97 아니면은 뭐 86 뭐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상황에서 뭐 문재인 지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강령 개정에 나섰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 혼란 상황 속에서 명확한 그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논란이 됐었잖아요. 저희가 1가구 1주택 문제라든지 소득 주도 성장은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받았고 해서 이걸 조금 더 발전된 개념으로 바꾼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총선이 지금 뭐 1년 반, 2년 정도 남아 있지만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출범을 한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낮은 지지율이 유지가 되면 상관이 없지만 어느 정도 지지율이 회복이 됐는데 민주당 당은 뭔가 좀 그에 상회하는 지지율을 확보를 하지 못하면 전국 선거인 총선은 어떻게 치를 것인가? 이재명 마케팅으로 치르지 말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좀 호응도가 여전히 높다고 하면 문재인 마케팅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지금처럼 그 어대명 분위기를 벗어난 뭔가 계파 대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재명 후보 진영에서도 조금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민주당 당대표는 별 관심이 없는데 지금 최고위원들은 사실 좀 경선이 더 관심이 많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현길 기자가 먼저 예. 지금 최고위원 선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지금까지 권리당원 득표율하고 1차 여론조사를 합산을 해보면 1위가 정청래 후보가 15% 정도 득표를 했고요. 2위가 고민정, 3위가 장경태 후보, 4위가 서영교 후보, 5위가 박찬대 후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위부터 5위 사이에 그러니까 5명이 지금 최고위원회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고민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다 친이계로 분류되는 후보들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윤영찬 의원, 또 송갑석, 또 고영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6위에서 8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명, 비명으로 불리는 후보들은 지금 좀 사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준호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당대표 영향력이 그대로 지금 최고위원회도 미치고 있다고 보시는가요? 처음에 전당대회가 시작할 때 이재명 후보 진영에서 이제 했던 말이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고려하면 우리는 그 5명의 최고위원 중에서 2명만 입성을 시켜도 충분히 이건 성공한 지금 경선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4명이 지금 다 당선이 되는 수준까지 와버렸죠.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진영에서는 최고위원 후보가 한 명 더 나왔을 겁니다. 더 나왔을 건데 지금 반면에 고민정, 윤영찬, 송갑석, 고영인 이렇게 비명계 의원들이 여러 명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부진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쉬운 표현으로 시장 조사가 좀 잘못됐다는 거죠. 비명계 의원들이 봤을 때는 항상 그 20만 정도 되는 역대 2016년도 전당대회 때부터 모든 그 전당대회 순위를 뭐 뒤집어 가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했던 친문 당원들 20만 명 표를 믿고 나왔는데 그 당원들이 지금 증발을 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상을 못하고 최고위원 경선에 뛰어들었다가 지금 좀 낭패스러운 결과를 좀 예상을 앞두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만 명 어디 갔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과 동시에 좀 증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들고요. 퇴임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 민주당에 대해서 친문당원들이 그렇게 좀 관심을 못 가지고 있는 거죠. 이현길 기자가 보시기에는 이렇게 비이재명계 후보들이 좀처럼 이렇게 못 올라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전당대회가 전반적으로 흥행을 못하면서 투표율이 낮고 그러다 보면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에 나온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들이 주로 투표에 더 많이 나서고 그 투표의 효용감도 크겠죠. 그리고 같이 이제 투표에 나서게 되는 거잖아요. 최고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최고위원 쪽도 많이 이렇게 좀 쏠림 현상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분석이 됩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제 뭐 호남 유일의 예. 송갑석 의원이 최고위원 나갔는데 예. 최하위 8위입니다. 국민 여론조사 반영되면서 이제 7일인데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호남 경선하면서 어떻게 반등 기회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미 권리당원 투표가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대의원 투표만 남아 있거든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봐요. 권리당원 중에 이제 또 대의원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좀 큰 변화를 일으키려면 지금 현재 호남에 있는 민주당원들이 민주당원이라는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보다는 호남 당원이라는 정체성이 좀 강하게 있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좀 결집이 되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되고 또 송갑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 호남을 정말 대표할 수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도 그 당원들이 수긍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부정적이고요. 또 윤영찬 후보의 존재가 또 걸림돌이 되죠. 윤영찬 후보 같은 경우는 친이낙연계로 분류가 돼요. 같이 동아일보 기자 활동을 하셨고. 그런데 윤영찬 후보 또 친이낙연계, 그러니까 그 당대표, 전 당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호남에서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또 표가 분산되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 호남 단일 후보, 호남을 대표하는 주자로 나온 송갑석 후보가 이번에 좀 굉장히 반전의 큰 기회를 마련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정준호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사실 반전의 계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송갑석 후보 진영에서도 광주 전남 그 권리당원 중에 30~40%만 본인 송갑석에게 표를 던지면 순위가 대거 역전이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에 나온 것처럼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17%, 뭐 18% 이런 거를 보면은 과연 송갑석 후보에게 몰리는 표가 과연 어느 정도나 될지 그렇게 계산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반전의 분위기 자체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전의 분위기가 쉽지 않다면 이게 두 번은 했고 이게 세 번째잖아요. 최고위원 호남에서 도전하는 게. 세 번째마저 이렇게 된다면은 저희 이제 호남이 뭐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심장의 역할이 다 한 걸까요?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의 호남 출신 의원이 입성을 하냐 마느냐에 대해서 좀 광주나 전남 쪽 당원들이 크게 체감을 좀 못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그 전당대회에서 서삼석 그 의원이 최고위원 입성을 못했는데도 그 정치권 고관여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탄식이 나왔지만 그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당원들 사이에서는 특별히 그게 무슨 문제인지 못 느끼고 있는데 송갑석 의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조금 부각을 시켜가지고 호남의 몫으로 이번 최고위원 경선에 한 명 입성을 하느냐 마느냐가 호남 광주 전남의 뭐 군공원 이전이라든지 이런 거 연계되는 어떤 내용을 좀 부각을 시켰으면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체감이 안 되는 것도 좀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현길 기자는 현장에서 볼 때 그러면 네. 민주당 당원들이 이런 식으로 최고위원이 나오면 뭐하고 안 나오면 뭐하나 그런 분위기인가요? 당원들 만나보면 어때요? 아무래도 이 당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지역 정치계의 전반적인 그 생각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송갑석 의원 그 이전에 또 도전했던 전북 의원이라든지 서삼석 의원이라든지 그 전에 그러니까 최고위원 선거에 나오기 전에 어떤 호남 정치를 대표할 수 있는 주자가 과연 있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세 번의 도전 모두 과연 이 세 사람이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키워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또 다음 총선이 다가오는데 다음 총선 때 광주에서만 보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되게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주자들이 또 이렇게 난립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또 다시 이 국회의원들은 또 선수가 되게 중요한데 이 선수가 또 그 경험이나 역량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조차 이 광주 전남에서 이제 정치인들이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전당대회 한다고 해서 또 대표 주자를 내보내봤자 그런 신임을 받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광주 지역 같은 경우 8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전남에도 뭐 열 몇 분의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이 중에 뭐 당대표나 대권 주자로 성장을 할 만한 눈여김을 받고 있는 주자가 있다라고 하고 그 사람이 그 중간 단계로서 이제 최고위원 경선을 출마를 했다라고 하면은 광주 전남에서도 한번 좀 키워보자. 몰아줘보고 한번 기회를 한번 줘보자라는 여론이 형성이 될 수 있는데 냉정히 좀 그런 정도까지 지금 평가는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정치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호남에서도 그렇게 크게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하위권에 3명이잖아요. 윤영찬, 송갑석, 고영인 3명 후보 가운데 2명이 사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저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광주 전남의 당원이 좀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갑석 의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광주 전남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받아서 하위권에 있는 게 당장 그 당선권으로 윤영찬 후보를 뭐 제치고 그 앞서 나가기 윤영찬 후보를 앞서 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비명계에서 고민정 의원이 확실시 되는데 나머지 한 명을 좀 그 입성을 시켜야 되겠지 않겠냐. 그래서 윤영찬, 고영희는 이런 후보들한테는 좀 단일화를 제안을 할 것 같고요. 반대로 윤영찬 후보가 여전히 광주 전남 경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송갑석 의원을 앞서고 있다라고 하면은 윤영찬 의원 쪽에서 그 수도권 경선에 본인이 좀 아무래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두 후보한테 단일화를 해서 비명계가 최소 2명 정도는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지 않겠냐. 그래서 광주 전남 경선이 끝나고 수도권 경선이 이루어지기 그 사이에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는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영길 기자가 보시기에도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 이 상황이라면 사실상 이재명계가 당 지도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그 이른바 비이재명계의 입장에서는 차기 총선을 생각했을 때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도부에 한 명이라도 더 입성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변화의 움직임들 또 물밑에서의 논의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주어진 시간이 이게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그 윤석열 대통령 최근 취임 100일 됐잖아요. 100일간의 성적 잠깐 이야기 좀 해보죠. 이영길 기자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저 성적을 매기기에는 좀 그렇고요. 예. 일단 여론조사에서 많은 것들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여론조사에서 저희도 여론조사를 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긍정이 그래도 30% 약간 넘었어요. 예. 좀 넘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그러니까 이게 20%대에서 30%대로 올라섰다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떤 그런 반전의 계기들이 여론을 타고 어떤 좀 이렇게 회자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보면 바닥 다지기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그 정말 이제 국민의힘 지지 또 윤석열을 정말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만 남아 있다 이런 정도의 효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최근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 보니까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크게 보는 문제가 인사 문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 인사 문제. 뭐 준비하고 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그러라고 저 인수위 기간을 마련해 놨는데 인수위 과정에서 준비 끝나고 바로 취임과 동시에 뭔가를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말이 안 되는 좀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저 여론조사 뭐 지지율 얘기를 하셨지만은 부정평가가 65% 70% 가는데 그중에 뭐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는 비율이 거의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이제 스타일이 조금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 보니까 본인이 겪어본 사람들 위주로 중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검찰총장을 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외압으로부터 검찰 조직을 지켜내는 뭔가 이런 입장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참모들에 대한 뭔가 이 지적이나 이런 게 정치적인 공세의 성격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한번 그 외압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이런 연장선상에서 좀 인사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 눈높이하고 좀 안 맞는 상황이 좀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길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준비하고 있다. 예. 어떤 준비를 보여줄까요? 이제 좀 변화. 예, 조금씩 그 카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측근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준비돼 있고 잘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홍보되지 못하고 이게 잘 기획되지 못하는 것 같다. 이게 잘 알려지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김은혜 전 대변인 재기용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겠다 하고 홍보수석부터 교체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이것들을 잘 알리는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30%의 지지율은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고 올라갈 만한 요인도 없다라고 그러면 당분간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거 어떻습니까? 뭐 큰 계기가 없으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30%대라는 것이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낮은 지지율이거든요. 지금 정권이 시작한 지 100일밖에 안 됐는데 30%대는 굉장히 낮은 거고 그렇다면 지금 거의 내려올 때까지는 다 내려왔고 이제는 사실 올라갈 일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얼마나 더 올릴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대통령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과제라고 봐야겠죠. 정준호 변호사께서는 이 30%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이제 조금씩이라도 올라갈 것 같습니까? 이제 뭐 증권 방송에서 자주 나오는 이제 표현으로 하면은 조정 국면을 맞아서 어느 정도 살짝 상승을 했지만 그 보합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죠. 아마 당분간은 이 기조가 유지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인사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진짜 뭔가 좀 국민들한테 체감도가 큰 내용들이 몇 가지가 더 있으면 저는 10% 후반대까지도 추가 하락은 가능하다. 그런 더 한번 떨어질 수 지켜보자. 있다? 예, 예. 얼마나 충격적인 게 나오면 더 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초등학교 그 5살, 만 5살 입학과 관련해 가지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음주교육 정책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쉽게 와닿는 뭔가 체감이 되는 인사정책 실패가 한 2가지만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10% 정도는 금방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만큼 이 정권 초기에 지지층 기반이 좀 견고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제 매주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 계속 하는 얘기가 한 3분의 1.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 기반의 3분의 1은 이미 등을 돌렸다 했는데 그래도 아직 절반은 등을 돌린 게 아니고 그들이 더 등을 돌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참여정부에서도 초반에는 되게 계획적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이게 뭔가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여론이 좀 그 실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뭐 과연 실정을 했느냐에 비해서 낮은 지지율이 나온 것처럼 민심이라는 게 굉장히 좀 냉정해지는 국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타이밍을 조절을 못하고 그 전에 막아내지 못하면은 분명히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은길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적어도 지금 이제 취임 100일이고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정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제 정권 후반부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서 더 시끄러워질 거란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든지 그 액션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후반기로 가면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살아 있다고 봅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확정되는 오는 28일까지 이제 호남과 서울, 경기 지역 경선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최대 승부처라고 꼽히는 호남에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와이드 이슈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